네,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초청해 주신 거버넌스 포럼 김규식 회장님, 그리고 우리 이나무 부회장님, 그리고 이사님들, 그리고 행사를 진행해 주시는 그 분들, 그리고 김우석 교수님께도 감사를 좀 드립니다. 저희 연구소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한국 ESG 연구소는 주주권 행사, 의결권 자문을 좀 주력으로 하고 있고, 또 한 가지 주력 포인트가 ESG 레이팅을 좀 하고 있습니다. 주주 입장에서 소액 주주나 또 기관 투자자 입장도 마찬가지고요. 주주권 행사의 그런 바른 방향성에 대해서 깊이 있게 연구하고 또 의결권에 대한 자문을 저희 약 한 50여 개 기관 투자자들에게 매년 그 NPS를 비롯해서 여러 자산운용사에게 의결권 자문에 대한 방향을 좀 제공을 하고 있는 그런 전문 기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 자리에도 거래소의 ESG 부장님께서 배석하고 계시는데, 한국 지배구조 보고서 가이드라인이 2023년 10월에 개정이 되어서 저희도 굉장히 유심히 이 내용을 좀 지켜봤고, 우리 전남대 로스쿨의 우리 김수업 교수님께서 너무나 그 비교법적으로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려서 저는 그 큰 좋은 의견에 약간 첨언을 드리는 식으로 간략하게 저희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표를 보시면 목차를 말씀드리면, 먼저 거버넌스와 ESG가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 거냐. 물론 그 ESG의 G가 이제 거버넌스다 이렇게 알고 있겠지만, 생태계 차원에서 한번 큰 그림을 좀 보여드리고, 두 번째로 거버넌스가 왜 중요한지, 세 번째는 연성규범, 소프트로우의 개념 및 특징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해외 주요국의 연성규범 등을 활용한 거버넌스 개선 노력 사례, 마지막으로 우리 교수님께서 잘 말씀해 주신 OECD 거버넌스 가이드라인과 우리 가이드라인의 비교 장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본 포럼에 우리 천준범 이사님, 변호사님께서 아주 좋은 자료를 말씀해 주셨고, 저도 그 강의를 들은 바 있어서 그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는 것으로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표가 조금 복잡한데요. 이 장표를 이해하시면 ESG에 대한 이해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좋은 장표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 연구소에서 여러 인력들이 한 달여 정도 노력을 해서 만든 장표입니다. 맨 좌측에 이제 소비자가 있습니다. ESG의 이해관계자 중에 이제 소비자가 좀 있고요. 그다음에 오른쪽을 쭉 봐보면 우측 상단에 화살표의 그 개념이 정의되어 있습니다. 직접적인 규제, 점선은 간접적인 규제, 그리고 빨간색이 돈의 흐름이죠. 그렇죠? 되게 중요하죠. 결국 ESG는 돈의 흐름과 연관이 되어 있다는 얘기고, 마지막으로 좀 두꺼운 화살표는 부정적인 효과를 의미합니다. 프레임워크 및 이니셔티브 많이 들어보셨던 GRI나 TCFD, SASB 쭉 나오죠. 이 부분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되겠고, 우측 중간에 규제 법령 등이 있습니다. 환경과 사회와 거버넌스 관련해서 이런 법령들이 밝혀져 있고, 마지막에 정부에서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최근 자료인데 총 2조 6천억 정도의 정부 용역이 러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기에 따라서 환경부라든지 금융 및 산업부에서도 비슷한 정책들을, 또 정부에서 TF를 만들어서 운영을 좀 하고 있죠. 그리고 중간으로 와보면 중앙에 이제 기업이 있습니다. 돈을 발생시키는 이제 산업계가 있고, 그 밑에 보면 그와 관련된 이제 투자자들 사이드가 있습니다. 금융기관이 있고, 연기금이 있고, 개인 투자자. 한국기업 거버넌스 포럼도 한번 여기쯤에 위치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조금 왼쪽으로 가보면 저희 연구소나 MSCI나 CGS 같은 평가기관들은 어떻게 ESG를 평가하고 있는지 환경과 사회와 거버넌스 관점에서 살펴봐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왜 거버넌스가 제일 중요하냐? 저는 이 장표의 핵심이 그 돈의 흐름 빨간색인 것 같은데요. 돈의 흐름을 결정하는 사람들이 바로 거버넌스고, 조금 축약하면 이사회고, 더 축약하면 임원입니다. 보드 멤버들이기 때문에 관련해서 환경이나 사회에 대한 집행,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들이 G에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거버넌스가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거버넌스의 어원을 좀 찾아봤습니다. 그리스어로 배를 조종하다라는 뜻으로 왔습니다. 그리스의 철학자 플라톤이 처음 거버넌스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는 그런
유래가 있는데요. 한글로 번역하면 굉장히 애매합니다. 지금 지배구조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구글에 물어보면 통치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다른 학자들은 협치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또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다 뭐 여러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앞에서 보여드린 ESG 에코시스템 맵에 따라서 제가 개인적으로 드리는 거버넌스의 정의는 돈의 흐름을 결정하는 것이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습니다. 저희는 자본시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정의를 하고 싶고 거버넌스 연관어를 한번 보니까 corporation이나 governance나 management, corporation, shareholders 약간 이런 내용들이 있죠. 모니터링도 있고 주주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살펴보는 것이고 그래서 공시제도가 점점 발달해 가고 있습니다. 다음 장표 보시면 거버넌스의 개념 제가 뭔가 돈의 흐름을 결정하는 힘, 그 체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협의적인 개념으로는 주주와 경영진 간의 권한 배분 문제 회사법의 주요 이슈인데 대리 문제로 해석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광의로 좀 넓은 원을 보시면 기업이라는 경제활동 단위를 둘러싼 여러 이해관계자들 간 관계를 조정하는 메커니즘입니다. 결국 한마디로 얘기하면 돈에 대한 결정이죠. 그런데 그것에 대한 이해상충 이슈가 있습니다. 주주와 경영진 간의 이해상충이 있고 또 주주, 대주주와 소액주주 간의 이해상충이 있고 회사와 자본시장 간의 회사와 기관 투자자 간의 그런 이해상충이 있기 때문에 스튜어드십 코드라든지 연성규범이라든지 결국 최상위의 상법과 헌법까지 이렇게 규율 체계가 진행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와 주주 행동주의라는 그런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전 세계에 많은 유동자금들이 돌면서 기업에 대한 투자가 좀 확산되고 있고 우리나라도 개인 투자자가 1,400만 명을 돌파했다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스카운트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배우는 그런 부분이라서 전문가의 식견을 더 좀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관련된 그런 꼭지들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좌측 상단의 원칙과 정책입니다. 지속가능 경영 비전 및 전략체계 수립이 중요하다. 그래서 ESG에 대한 비전을 각 회사별로 설정을 하고 있고 많은 컨설팅사의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주주들은 주주행동주의나 주주환원, 배당을 올려라, 거버넌스를 개선해라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사회는 요즘 BSM이라고 해서 보드 스케일 매트릭스라고 해서 얼마나 어떤 분야의 역량을 갖고 있냐. 예전에는 두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회계 전문가, 법률 전문가. 그런데 최근에는 여성의 입장을 대표하는 여성이사. 그리고 때로는 주주의 소통을 담당하는 주주 친화 담당이사. 이렇게 범위가 좀 넓어지고 있고요. 경영진도 점점 책임이 확산되고 있고 우측 상단에 보시면 구성 및 조직도 전문성에 대한 또 챌린지가 계속 있고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가속화로 그런 금융기술이나 또 정보 공시일에 대한 니즈도 커지고 있습니다. 공급망 이슈도 계속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이 공급망 ESG에 대한 부분은 미국보다는 유럽이 훨씬 앞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이 법제화가 이미 됐고 여러 나라들도 대응을 하고 있는데 그게 한국과 무슨 관계냐? 왜냐하면 우리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 부분도 포인트로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김수석 교수님께서 아주 너무 잘 설명해 주신 부분에 제가 살짝 첨언하는 식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성규범에 대한 아이젠버그 교수의 견해가 있습니다. 연성규범은 공공기관 또는 사적기관이 선언한 기준이나 원칙 또는 규정의 집합체다. 그에 대한 구속력이 국가의 제재로 뒷받침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연성규범의 특징은 대부분의 경우 정식 법률 제정 절차를 따르지 않고 발표되기 때문에 법적 구속력이 없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두 가지 꼭지를 꼭 짚고 넘어가시면 좋겠는데 동그라미 1번과 동그라미 2번입니다. 다수의 일반인들이 이를 국가의 정책적 판단이나 의도의 표현이라고 여겨서 미래의 어느 시점에는 정식으로 법률화되거나 정부의 공권력이 미치는 범위로 흡수될 것이라고 믿기 쉬우며 두 번째는 연성규범을 국가가 그 시대를 바라보는 인식이나 관점을 보여주는 일종의 잣대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사적 영역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최근 9월 1일부터 시작된 ESG 평가기관 가이던스도 저희와 같은 평가기관은 마찬가지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이건 규제를 하겠다는 것이야. 우리가 COA 방법으로 하고 있지만 정부가 법률화할 거야.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아마 시장 참여자들도 그렇게 이해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해외 주요국 사례를 좀 보겠습니다. 연성규범뿐만이 아니라 약간 법적인 것도 있는데요. 미국 델라웨어주의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델라웨어주는 회사법, 상법 분야에 있어서 가장 선진화된, 그래서 S&P 500 그 기업 중에 가장 많은 회사들이 이 주에 본사를 두고 있습니다. 시장 친화적이고 가장 앞서 있는 회사법 체계를 갖고 있다고 저도 저희 지도 교수님께 배웠습니다. 미국 델라웨어법 제102조 정관의 내용을 보면 이사로서의 신인 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한 금전적인 손해에 관하여 회사 또는 회사의 주주에 대한 이사의 책임 감면에 관한 규정을 줄 수 있으나 다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회사 또는 회사의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 duty of loyalty 위반의 경우에는 감면이 안 된다는 거죠. 그냥 책임을 지우겠다는 겁니다. 지금부터 보여주실 장표는 약간 소프트 로우의 관점도 중요하지만 주주에 대한 이사의 책임 관점에서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저는 연성규범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미국 모범회사법을 보면 이사의 책임 기준입니다. 이사의 행동이 이사가 회사 및 그 주주를 공정하게 대한 의무를 위반한 것인 경우 또는 그 위반의 결과인 경우에는 이사는 관련 법에 따라 소송이 가능한 바에 따라 회사 또는 주주에게 책임을 진다. 법인뿐만이 아니라 주주에 대한 책임을 법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영국을 좀 보겠습니다. 영국이 스튜어드십 코드에 있어서 가장 앞서가고 있는 나라입니다. 우리 교수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지만 관련된 내용입니다. 영국 회사법, 조금 시간이 흘렀지만 이 2006년 법인데 그만큼 앞서 있다는 겁니다. 회사의 성공을 촉진해야 할 의무, 회사의 이사는 전체로서의 주주의 이익을 위하여 회사의 성공을 가장 촉진할 것이라고 성실히 생각하는 방법으로 행위하여야 하며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사가 행동해야 한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Japan's Corporate Governance Code입니다. GC 코드라고 이제 취약해서 하는데요. 최근에도 개정이 있었죠. 2021년에도 개정이 있었는데 Responsibilities of the Board라고 한 다음에 Given its fiduciary responsibility and accountability to shareholders라고 되어 있습니다. To shareholders, 주주를 위한 이사회, 이사의 책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GC 코드는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약간 상장 규정이거든요. 상장 규정이기 때문에 이거를 위반하면 뭔가 공시라든지 행정적인 제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자체가 굉장히 일본 상장회사를 압박하는 규정이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없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김규식 회장님께서도 처음 인사말에 지적을 좀 하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최근 발표된 G20 OECD 기업 지배구조 원칙입니다. 이사회의 책임은 회사와 주주에 대한 책임성을 보장해야 한다. 이사회의 책임은 회사와 주주가 병렬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사는 법인에 대한 책임뿐만이 아니라 주주에 대한 책임도 져야 한다라고 우리나라도 소속되어 있는 OECD 이 기준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The responsibilities of the board라고 되어 있죠. 밑줄 친 부분면 effective monitoring of management by the board and the board accountability to the company and the 회사와 shareholders도 나와 있습니다. 이 명시적으로 나와 있는데 마지막 그 13페이지를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포럼의 우리 천준범 이사님, 천준범 변호사님께서 아주 정확하게 지적하신 부분이라 저도 그것을 참조하고 또 OECD 가이드라인을 보고 정리를 한 부분인데요. OECD 가이드라인과 우리 한국의 금융위가 발표한 지배구조 보고서 가이드라인에 없는 부분을 이제 항목별로 좀 구분을 해봤습니다. Ensuring the basis for an effective corporate governance framework라고 나와 있는 효과적인 기업 거버넌스 제도를 위한 기반 닦기는 약간 총론적인 부분이라 나와 있고요. 저희도 이제 두 번째부터 문제가 발생합니다. The rights and equitable treatment of shareholders and key ownership function이라고 나와 있는데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주주 및 주요 소유자 기능의 권리와 공평한 대우. 그러니까 주주에 대한 뭔가 공평한 대우가 빠져 있는 거죠. 그 주주권이 무시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세 번째 보면 institutional investors, stock markets and other
intermediaries라고 나와 있는데 기관 투자자, 주식시장 및 다른 시장 참여자들에 대한 배려가 우리나라는 없습니다. 네 번째 보면 disclosure and transparency인데 공개 투명성이 약간 공시 제도에 대한 부분인데 우리도 규정이 되어 있고 다섯 번째 the responsibilities of the board인데 이사회 책임이 약간 완벽하게 똑같지 않다. 일부만 나와 있는 부분이 좀 아쉽고요. 6번에 대해서는 우리 김석 교수께서 잘 지적해 주셨고 sustainability and resilience인데 지속 가능성과 회복 탄력성에 대한 부분인데 이건 신규로 사실 OECD가 도입된 부분이라서 우리도 약간 뭐 기후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도입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짧게 좀 랩업하는 상황에서 좀 말씀을 드리면 많이 우리나라도 OECD의 내용들을 따라서 또 영국에서 시작된 스튜어트 코드를 많이 반영을 해서 책임 투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선진화되었으나 아직까지는 주주권에 대한 그런 배려, 그 권리에 대한 인정이 많이 부족한 상태고 현재 그래서 주주의 권리, 이사의 주주에 대한 책임이 상법 개정안이 계류되어 있으나 통과 자체가 불투명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거래소의 그런 지배구조 가이드라인이나 또 ESG 모범 규준 또는 여러 시장 참여자들의 그런 가이드라인, 저희와 같은 의결권 자문사, 자산운용사들이 뭔가 의사결정을 하고 가이드라인을 만들 때 이러한 주주에 대한 권리를 더 강조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때 시장 자체가 주주권에 대한 바른 행사가 가능한 견제가 가능한 그런 자본시장으로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좋은 자리에 초대해 주시고 발제할 수 있는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